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영입니다. 네,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존재가 현재의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특히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수입니다. 그래서 가수는 노래를 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노래만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이들의 예술 활동을 전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새 가수들은 뮤직비디오를 노래를 공개할 때마다 공개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보통은 홍보 영상, 화려한 홍보 영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들이 공개하는 뮤직비디오라든가 혹은 짧고 긴 영상들이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활동에는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영상 예술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드릴 얘기는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온라인 예술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전에도 훌륭한 가수들이 있었고 예전에도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들을 공개한 가수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 방탄소년단 같은 존재가 출연할 수 있었던 게 과연 왜 지금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찾아 나가는 실마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사회의 기술 조건입니다.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우리 사회의 생산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발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딱 하나만 꼽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신체 일부분처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런 기기들에는 그다음에 기기들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망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망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개인들을 이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반에서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지금 현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적인 조건이 이들의 어떤 현상의 모든 측면을 설명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가수들에게 그건 사실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요소 한 가지만으로 이 모든 게 설명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요소가 없었다면 과연 이 현상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술적 요소가 없으면 지금의 현상은 불가능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대 초반,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모든 앨범을 다 사서
줄줄줄 다 외우는 그런 팬이었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서태지는 1990년대에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음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경 바깥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 시기를 보시면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많은 케이팝 가수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이팝뿐만 아니라 요새는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게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그 송출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K-드라마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꼭 그런 종류의 굉장히 센 비판적인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갯마을 차차차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25, 21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인데 외국인들도 함께 보면서 매주 그 소감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외국에서 인기가 있어도 다른 나라까지 들어오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편하게 즐길 수는 없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실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여기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를 해외에서도 국내에 계신 분들과 동일한 속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방탄소년단이 이런 어떤 그 생산 조건 혹은 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예술 형식을 출현시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저의 가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인용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딸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악이 예언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양식과 경제적인 조직화 경향은 여타의 사회를 앞질러 가기 마련인데 음악은 물질적인 형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어진 코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전체 영역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말이 조금 표현이 어렵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음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뭐 짧게는 10, 20년 후에 멀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후에 이루어질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앞질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례로 뭘 들 수 있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종이책을 지금까지는 많이 봐왔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북도, 전자책도 같이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막 여전히 종이책이 사실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세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들에서도 종이책이 훨씬 더 많지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음악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음악 악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그 상태로 어떤 음악이 전달되고 하는 거는 아주 옛날이고 사실은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뭐 악보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악보보다는 사실 녹음된 음악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전자책, 파일의 형태로 음악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그렇게 변화해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책의 미래는 전자책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아딸리의 주장에 따르자면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성함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었던 여성 가수입니다. 이난영 씨라는
그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1939년에 발표한 노래가 바다의 꿈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셨대요. 저도 노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바다의 꿈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게 뭐냐면 바로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캣 창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가사가 아니라 뭐 뚜루뚜뚜뚜 뭐 이런 종류의 소리를 내면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걸 스캣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창법이 바로 1939년에 우리나라 노래에 이미 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캣 창법을 맨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활용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은 그 전설적인 보컬리스트죠. 루이 암스트롱의 1926년 그 노래에서 스캣이 처음 활용됐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13년의 차이를 두고 그런 동일한 창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뭐 1920년대, 30년대 우리로 치면 정말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다른 영역들은 그렇게 활발한 교류나 세계화가 되어 있지 못했지만 음악의 경우에는 그 시대에도 겨우 이 식민지 조선에 스캣 창법이 들어오는데 십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른 영역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 음악에서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늦게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즉 방탄소년단이라는 음악가가 노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공개하는 방식, 거기에는 뮤직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방식, CD냐 아니면 뭐 MP3냐 아니면 스트리밍이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포맷들이 있겠죠.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화 산물을 사람들이 누리고 향유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아, 지금 음악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미리 앞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저도 참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각 분야에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서 아마 어지럼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그 적응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사실은 유지되기가 힘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던 아니던 상관없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늘 공부하고 찾아내고 그 변화를 함께 호흡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바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뒤처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돈을 좀 잘 못 벌게 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라면 알아서들 저보다 훨씬 더 다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뒤처졌을 때의 문제는 젊은 세대와 소통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배우고 그다음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미리 함께 배우고 호흡하지 않으면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어른, 즉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는 어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늘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사례를 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예술 형식과 관련된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 예술 세계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슈퍼스타 가수다. 그것도 맞는 부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 다른 부분에서 한번 보자면은요. 거의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보자면 음악 있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라고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뭐냐면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샀을 때 예전에 요새 말고요. 2017년, 18년, 19년 그때까지 앨범을 사면 작은 노트가 앨범에 끼어 있었어요.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쓰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는데 좀 애를 먹기는 했지만 그 안에 쓰여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설의 형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음반에 끼워 넣어져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매번 음반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즉 그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이어서 우리가 읽어야지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의 조각들이 앨범에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소설책의 형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웹툰으로 나와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설, 음악, 뮤직비디오, 웹툰, 그리고 예능 컨텐츠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찾아보시면 달려라 방탄, 그 다음에 뭐 여행 프로그램인 봄보야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SNS에 이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 안 한 게 바로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뮤직비디오와 특히 온라인 설치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탄소년단의 영상 예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분석하고 논문도 썼었던 비디오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전시가 됐었던 프리미티브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디오, 여기에서도 이제 사진, 그 다음에 책까지 영화, 장편 영화, 단편 영화, 비디오 설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프리미티브 프로젝트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전시였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사이즈의 비디오 설치 작품이 커다란 이제 갤러리 공간에 이런저런 형태로. 근데 이게 전시되는 장소마다 한국에서는 저것과는 또 이 배치되어 있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도시마다 서로 다른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해놓는 거, 요런 이미지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갤러리에 가게 되면 설치 영상이라고 하는 게 비디오들 짧은 긴 비디오들도 있지만 대략은 5분에서 15분, 20분 정도 사이의 비디오들이 루핑,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영상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작품을 관람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을 할까요? 저 비디오 한 편에 들어있는 그것만 가지고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왜냐? 작품 자체가 비디오 한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비디오들은 사운드가 없었고 어떤 비디오들은 사운드가 있어서 치직 팍팍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리가 없는 영상을 보더라도
저기에서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영상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마치 영화에서의 몽타주를 내 머릿속에서 몽타주 시키듯이 편집해서 두 개의 영상에 같이 그 의미 작용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아마 비디오 설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 안을 다니면서 이 영상과 저 영상, 그다음에 어떤 영상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볼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관객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그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온라인상에 오프라인 갤러리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 이렇게 조그만한 경우에 따라서는 20몇 분짜리 영상도 있지만요. 좀 긴 영상도 있지만 영상들이 흩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들이 구성하고 있는 작품 세계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TS 유니버스, 그래서 방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